코로나19의 특징은 일단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서는 치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역시나 그 반대급부인 전파력, 전염력이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집약,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그럼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9개월, 10개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제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격리돼서 코로나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지금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식습관도 바뀌게 돼요. 그에 따라서 배달 음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올해 비만율은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졌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사실 유일한 방법. 서울시가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접촉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형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도 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단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해산하는, 그게 결국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또 위험성에 기반해서 또 내렸던 여러 조치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신속성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검사를 할 거냐, 넓은 범위로 검사를 할 거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곳을 최대한 90여 개소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이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했었고, 능동적 환자 검사,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1층에 있고 저 사람이 3층에 근무하고 5층에 근무하면 사실은 밀착 접촉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저희가 한 명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에 잠재된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에 대한 검사를 하는, 보다 좀 강력하게 대응했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무증상자들이 있어요. 자가격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초기에 가족들을 감염시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격리가 끝날 때에는 무조건 선별검사를 하게끔 했어요. 초기부터. 방역이라고 하는 건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기존에 있던 이 질병관리과를 감염병 관리과로 전환을 하는, 그리고 이제 대거 인력을 충원하는 정도의 조직 개편이 있었고, 특징적으로 감염병 연구센터를 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확진자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퇴소하는 절차를 밟는, 반드시 이제 의료인들이 상주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립병원에서 의료 지원단을 꾸렸어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인력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인력들을 팀으로 꾸려서 생활치료센터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배치를 했었고요. 감염병은 그 발생 빈도가 잦지 않고, 발생 빈도가 잦지 않다는 건 민간 의료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감염병, 장애인에 대한 관리, 이제 그런 것들을 진료하고 운영하는 것, 필수 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은 운영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동안 환자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감염병 환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감염병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 맡겨두기 어려운 것을 저희가 찾아서 이 국민들이 이런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의료의 접근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는 그게 공공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는 일상적인 진료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위기 시에 공공의료기관이 좀 더 빠르게 또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5개 병원들이 중심이 돼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치료받은 코로나 환자의 한 80% 정도가 그 병원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가 좀 더 발전하려면 일단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으로 이 시립병원을 재탄생시키고 그러한 정도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정책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많은 좋은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의 자치구당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2명, 3명 정도의 역학조사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인력들이 사실은 엄격한 트레이닝을 거친 인력들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교육을 해서 급하게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정도의 규모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자치구마다 그 정도 이상의 인력은 확보를 해야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었을 때 의료인들 분들이나 혹은 보건소에 계신 분들, 우리 방역을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틀을 지금 고민하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역을 원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현재 방역당국과 의료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저희 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